최근에도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꽃미남 배우가 나오면서 기존의 정조와는 또 다른 이미지를 창출을 한 바 있는데요. 또 역대 정조 역할을 맡았던 이산의 이서진 씨라든가 영린이라는 영화 속에서 우리 현빈 씨 정조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 정조의 어떤 역할 같은 게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개혁군주로서의 이미지, 그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완수해 나가는, 거기에다가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는 또 사랑꾼의 이미지까지 겹쳐지면서 아마도 이 정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 정조의 즉위 과정을 보면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 이후에 상당히 이제 곤란한 그런 상황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그 선왕이었던 영조하고 잘 소통하면서 결국 정조를 왕위에 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도세자가 1762년 이모화변에 이 희생이 될 때 정조의 나이 11살입니다. 그래서 정조는 1752년생, 정조가 또 사망한 해는 1800년이에요. 그러니까 외우기는 좋아요. 좀 깔끔하게 돌아가셔가지고 1800년에 돌아가셔서 나는 19세기는 안 건드릴 거야. 이래서 이제 몰려는 기억하기가 좋고요. 11살의 나이로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이 관여했던 그 영조 시대는 노론 벽파가 권력을 잡으면서 상당히 견제도 심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조가 왕에 오르는 과정에서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음이 실록의 기록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대내에 도둑이 들었다. 임금이 어느 날이나 파조하고 나면 밤중이 되도록 글을 보는 것이 상례였는데, 이날 밤에도 조명각에 나아가 촛불을 켜고서 책을 펼쳐놨고, 이 과정에서 뭔가 이런 정조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세력이 등장하는 이런 모습이 기록에 보이고, 이것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가 바로 이 영린이라는 영화예요. 정조는 워낙 세손 시절부터 이런 좀 암살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에 시달려서인지 갑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항상 이제 무장한 상태였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밤이 되도록 글을 보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니까 이 밤을 새워서 책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많은 학자들이 어느 정도 정조가 암살의 위협을 또 피하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항상 밤이 위험하잖아요. 밤이 위험하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뭔가 이런 자객의 침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 정조가 세손 신분이었는데 세손이 글을 읽고 있으면 주변에 시중드는 신하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암살 같은 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 현빈 씨가 영린이라는 영화에서 첫 장면이 저도 기억하는데, 아주 정말 또 이 근육이 또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이 소위 말근육 해가지고 막 정조가 운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있는 게, 정조 스스로가 암살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실제 영화에서도 그 장면 나오죠. 그 세력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체력을 길러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영화 속에서도 아주 그 정조가 체력을 단련하는 그런 장면이 나갔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다. 옷소매 붉은 끝동과 같은 영화도 정조가 상당히 총애했던 후궁 중에 의빈성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에서도 성덕임이라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실제적으로 기록에도 덕임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이런 영화라든가 드라마는 물론 상상력을 발휘하지만 상당히 이제 고증에 충실해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정조가 즉위한 해는 1776년, 영조가 승한 후에 정말 어려움 속에서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왕이 되셨고, 이 정조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 할아버지 정조가 수행했던 어떤 조선 후기 정치 문화의 중흥을 좀 더 이제 개성을 해나가고, 거기에 더해서 기존의 어떤 좀 미진했던 이런 부분들을 개혁 정치를 통해서 좀 더 굳건히 하는, 그래서 이 보다 왕권을 강화하고 정조가 되게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 통합이에요. 그 사회적 통합, 그리고 이 문화 중흥. 그래서 이런 정조의 어떤 개혁 정치의 상징적인 공간이 궁궐 안에 두었던 곳이 규장각, 그리고 이제 바로 수원에 신도시 화성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 이 규장각은 정조가 학문을 통한 인재 양성을 통해서 자신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또 길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우리 마치 세종 때 기억하시죠? 집현전을 설치해가지고 인재를 양성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 집현전 학자들이 세종시대의 어떤 정치 학문의 선봉장이 되는 것처럼 규장각을 설치를 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정조시대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는 그런 그 인물로 성장하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또 왕권 강화를 꾀하였습니다. 바로 이 현재 규장각은 실물이 잘 남아 있어요. 이 창덕궁에 가시면 우리 창덕궁 후원 영역에 들어가 있는데 정조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그 옷소매 붉은 끝동과 같은 드라마는 바로 요것을 화면으로 담음으로써 아마 이 창덕궁 쪽도 더 많은 사람들이 답사를 할 것이라고 제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은 김홍도가 그린 규장각도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김홍도 하면 정조 시대를 대표하는 풍속 화가로 많이 알고 있는데 뭐 씨름, 서당, 풍경 이런 거 되게 많이 접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보다 정조를 거의 뭐 수행하는 하원으로서 실제 정조 어진도 그렸고요. 왕과 관련된 이런 행사 그리고 뭐 이런 규장각 같은 이런 그림까지 그린 인물이다. 또 지금 최근에 와서는 정조가 바로 이 김홍도로 하여금 그 요즘으로 치면 민생 현장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살펴보게 해서 왕이 직접 가시기는 힘드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오게 해서 이 뭐 백성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살아가고 뭐 농촌 풍경은 어떠하며 이 국정 자료로 활용을 했다라는 이런 어떤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왕을 호위하고 좀 지켜줄 수 있는 병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친위 부대인 장영령을 설치하고 이 수원 화성 쪽에는 외장영이라 해가지고 장영령의 지방 뭐 분소 이런 성격의 외장영령을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규장각에서는 특히나 이제 뭐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당시에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는 서양의 서적들까지 이제 널리 이 수집을 해서 이러한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으로 이제 그 성장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세종, 집현전 그리고 이 성종 때 훈문관이 활성화되고 정조 때 규장각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성군이라는 이름을 정말 들을 수 있는 왕들은 학문 연구기관을 잘 설치하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을 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규장각에는 또 중요한 게 당파나 신분의 구애 없이 젊고 참신한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등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영조 때까지 집권 세력이 노론이었는데 이 정조는 남인 중에서도 능력 있는 학자들을 등용을 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정약용이고 정약용과 정조의 첫 만남에서도 바로 그 능력을 알아봐요. 정조가 이 정약용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상당히 이제 그 답변이 훌륭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 역사에서 중종이 조광조를 성균관 유생으로 있던 시절에 처음 만났을 때 상당히 조광조한테 뭔가 이런 이건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라고 파악하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고요. 그렇게 해서 정조에게 발탁이 되면서 규장각을 중심으로 활동한 인물이 정약용이고 이후에도 정약용은 관료로서 정조의 최측근 참모로서 활동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정약용 하면 실학자로서의 정약용을 많이 기억을 하게 되지만 정조 시대는 관료로서 승승장구하면서 정조의 대표적인 참모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조는 그 당시에 설이란 이유로 제대로 이제 그 관직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런 인물을 규장각 검서관이라 해서 규장각에 있는 책들을 교정을 보고 이렇게 편찬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서울 출신의 검서관이 박제가, 유득공, 이동무. 우리 박제가는 훗날 북학이라는 책을 쓰게 되고 유득공은 우리 역사에서 발해를 정말 우리 역사의 정통으로 부각시킨 책 발해고를 저술을 했고요. 이동무는 바로 이 정조 때 출판 사업에 아주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별명이 간서치예요. 책만 보는 바보. 치는 그 당시에 병들치, 뭐 바보치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 뭐 요즘으로 치면 약간 덕후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용어예요. 이동무에 대한 기록 보면 정말 이 사람 책을 좋아하고
집에 방이 전부 다 책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이런 기록이 보이는데, 이런 능력 있는 인재들이 정조대 출판 사업을 주도해 나가요. 그리고 기본 방향은 이런 그 옛날 서적들을 연구를 해서 벚꽃창신, 옛것을 모범 삼아 새것을 창출한다라는 이런 정말 뜻을 표명을 했고, 정조는 또 이 초계문신이라고 해서 37살 이하의 젊은 인재들을 뽑아서 특별 교육을 시키는데, 앞에 소개했던 정약용도 초계문신으로 발탁된 인물이고, 또 이 서유구라는 인물도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서유구가 쓴 책이 임원경제지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방대한 백과사전과 같은 이런 성향을 보여주는 책이고, 이것이 그 당시에 뭐 중국 측의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우리 측 자료까지 포함을 해서 만든 책인데, 제 기억에 한 20년 전에는 역사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서유구가 쓴 임원경제지를 조선시대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부각시키면서 그만큼 학문의 폭이 깊고 다양했던 인물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초계문신을 거쳐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정조가 파격적인 지원을 했다라는 거, 요 부분 또 우리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에게 사가 독서제라 해가지고 오늘날 유급휴가제도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마음껏 연구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모습들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서도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 역사에서 이 중요한 상황들이 상당히 반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 성군들이 보였던 리더십에도 서로 간에 이렇게 계승되는 양상들이 매우 많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포착을 해서 현재의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접목을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또 책무다라는 것을 잘 좀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 시대 경제적인 개혁 조치 중에 대표적인 게 신해 통공인데, 1791년이 신해에서 신해, 통은 통할 통, 공은 함께할 공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함께 잘 통해보자 이런 뜻을 담았는데, 이게 뭐냐면 핵심은 조선 시대에는 시전이 있었어요. 국가의 물품을 직접 납부를 하는 대신에 독점 판매권을 갖는 이 시전 상인들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개인이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면 점차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이러면서 상인들이 성장하거든요. 개인 상인. 그러니까 이 도시 한복판에서는 가게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난정권,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금난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특별하게 이제 혜택을 받는 시전 상인, 여기에 이제 일부 개인 상인들은 뭐 진입의 벽이 너무 높아요. 요즘으로 치면 중소 상인들, 그러니까 대기업이 독점하다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정조가 기존의 이런 노론 집권 세력의 정치인들은 상당히 이제 좀 시전 상인들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결탁된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이해관계가 없는 바로 이 남인 출신 정승이 적합하다해서 최재공으로 하여금 바로 이런 새로운 개혁 정책을 추진하게 했고, 최재공이 파악을 해보니까 기록에도 나오지만, 도성에 사는 백성의 고통으로 말한다면 도거리 장사, 즉 요즘으로 치면 도매 장사가 제일 심한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난전을 금지하는 법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진입의 벽이 너무 높다. 그래서 국가에 이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시전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유기전이에요. 그러니까 유기전은 어쩔 수 없지만, 유기전을 제외한 나머지 시전의 금난정권을 철폐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신해통공.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신해통공이 추진되게 되면서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 뭐 요즘으로 치면 중소상인들도 직접 상업활동을 하면서 이익을 얻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좀 더 많은 백성들이 잘 살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 최재공은 마지막에 이렇게 원망 같은 게 있으면 신이 스스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최재공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단행한 조치가 신해 통공이에요. 그리고 이 최재공은 또 우리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하고 인연이 있느냐 하면, 김만덕이라는 인물 아세요? 제주 출신으로서 원래는 이제 뭐 이런 관기 쪽에 이런 그런
뿌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상업 활동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제주도에 큰 중년이 들었을 때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당시에 뭐 이런 백성들을 이렇게 좀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주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그것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 김만덕에게 그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금강산 여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에 불러들이게 해서 이 김만덕의 이야기를 듣고 또 실제 여행도 보내주고 최재공으로 하여금 만덕전이라고 해서 김만덕의 행적을 기록을 해서 널리 알리는. 결과적으로 보면 요즘으로 치면 이런 사회에 공헌하는 특히 이때 주목되는 게 여성이에요. 이 여성 그런 이 정말 CEO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인물에 대해서 정조가 대거 이제 포상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 정조의 어떤 사회 통합 정책의 아주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인재들을 널리 등용한다거나 우리 대표적으로 이 전라도 지역의 학자 중에 김인우라는 학자가 있는데 하서 김인우 조선시대 학자 중에 최고의 영예는 문묘의 종사를 받는 거예요. 이 조선시대 문묘라는 거는 성균관에서 공자를 모시는 그 사당인데 이곳에 들어가 있었던 학자들이 호남 출신 학자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정조 때 바로 호남 지식인 배려 차원으로 하서 김인우라는 분을 배양을 했다. 지금 하서 또 김인우 선생을 배양한 피람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조의 사회 통합 정책 그리고 특히 이 서울들에 대한 또 허통 정책 그러니까 이 사회 곳곳에 좀 더 약자라 할까요? 좀 더 이런 좀 혜택을 받지 못한 이런 세력들까지 끌어안는 이런 모습은 요즘의 리더가 갖추어야 할 아주 그 중요한 덕목으로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정조하면 가장 키워드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수원 화성입니다. 화성은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될 정도로 화성의 건물 자체도 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화성 건설한 배경은 바로 사도세자가 있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정말 부담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 사도세자는 영조에 의해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일성으로 했던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뭐 죄인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사도세자를 복권시키고 추승하는 작업에 들어가는데 먼저 사도세자의 위호를 원래 사도라는 말은 영조가 붙여준 뭐 시호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실컷 죽여놓고는 내가 너를 참 그 생각하고 애도한다 이런 뜻인데 이 정조 때 와서 그 사도세자의 위호를 장원세자라고 바꾸었고 그리고 이 바로 사도세자 추승의 핵심 사업이 수원 화성 건설인데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세자가 사실은 영조에 의해서 상당히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 무덤도 거의 뭐 제대로 뭐 좋은 자리에 조성되지 못하고 양주 배봉산 현재의 서울시립대학교 바로 뒷산이에요. 여기 무덤을 조성하고 처음에 수운묘라고 했다가 나중에 영우원으로 이름을 이제 바꾸었는데 이 정조가 이 아버지 무덤부터 제자리로 옮겨야 되겠다.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이 여러 지역을 물색을 하다가 바로 이 꼬다짜 쓰는 화산지역이라는 곳으로 무덤을 옮겨요. 화산지역에. 그러면 그 지역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화산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새롭게 신도시를 조성하고 살게 한 곳이 바로 지금의 수원 화성이에요. 지금 수원 화성 할 때는 화려할 화자를 써요. 처음에 이제 정조가 아버지 무덤을 옮기고서 꽃다짜 쓰는 화산, 지금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육릉, 이 옮기면서 무덤을 혈융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은 릉,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왕의 사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의 어머니나 아버지인데 자신은 왕이 아닌 사람. 우리 대표적으로 사두시아도 그렇죠. 자신은 왕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아들은 왕이에요. 우리 저 영조의 어머니 숙빈채씨 같은 경우도 본인은 아들은 왕이지만 본인은 그 왕비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숙빈채씨 무덤은 지금 파주에 가면 소령원이 되는 거고, 사도세자의 무덤은 혈융원인데 그럼 지금 저 수원 가보니까 육릉이라고 그러던데 왜 릉이라고 하냐 하면 나중에 고종 때 사도세자가 왕으로 추전이 돼요. 장조로. 그러면서 혈융원이 이제 그 승격이 돼가지고 육릉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이 사도세자 무덤을 옮길 것을 제안한 사람은 박지원, 우리 박지원 잘 아시죠? 열하일기쓴 박지원의 재종형인 박명훈의 제안에 따라 이제 사도세자의 무덤을 이제 옮겨서 앞에 소개했듯이 화산 지역에 옮기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이주시킨 신도시가 화성. 그리고 지금 또 이 육릉 옆에 가면 용주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항상 우리 보면 왕릉 주변에는 큰 사찰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교 국가인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 때는 또 부처님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선정릉 아시죠? 설릉은 성종의 무덤, 정릉은 중종의 무덤인데 선정릉 옆에 큰 절 있죠. 뭐가 있다? 봉은사. 세조의 무덤인 광릉에 가시면 그 근처에 봉선사라는 절, 이런 절을 원찰이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또 명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 왕릉 주변에 또 사찰이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 무덤을 옮기는 것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신도시 조성을 했고,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입니다. 그리고 이 화성이 바로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완벽한 복원이 이루어졌다. 사실 저 수원 화성도 정조 때 원래 지어진 모습은 아니었고요. 6.25 전쟁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에 와서 본격적으로 복원을 하게 되는데, 이 복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자료가 된 게 화성 성역의궤라 그래서 화성 성곽공사의 과정을 기록한 의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화성 건설은 1794년에 시작이 되었고, 원래는 그래도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년 만에 공사가 완공돼. 우리 보통은 뭐 시작하면 항상 밀려지는 경우는 많아도 이렇게 단축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화성공사는 이례적으로 공사 기간이 단축되었을까?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드는데요. 하나는 이 공사에 필요한 큰 돌이라든가 벽돌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반하는 기계, 거중기를 발명을 했다. 이 거중기가 바로 정약용의 발명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까지 돌을 쌓는 축성 방식에서 벗어나 벽돌을 최대한 활용을 했다. 이 벽돌은 규격화되어 있어요. 돌은 이게 들쭉날쭉한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규격화되니까 훨씬 속도가 빠르고, 또 하나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소위 화성공사에서는 임금을 지불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뭐 우리 그 한양도성 같은 거 쌓고 이럴 때는 백성들 징발해 가지고 그냥 뭐 의무적으로 삭해하면 아무래도 능률이 떨어져요. 이게 사람들이 이거 뭐 그냥 뭐 슬슬해도 뭐 어차피 시간 지나가니까. 근데 이때는 일당을 계산해서 지급을 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그 노력을 하는, 그렇게 해서 공사 기간이 2년으로 당겨졌는데요. 공사에 투입된 인원이 약 70여만 명, 공사비가 80만 양에 이르는 거대한 공사였다. 한 양의 가치가 대략 한 5만 원 정도 되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공사였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정조의 기본 구상은 한편으로는 수원 화성이라는 도시를 과학도시, 기술도시, 농업도시 이외에도 서울을 중앙에 두고 동쪽으로는 남한산성, 서쪽으로는 강화도, 남쪽으로 수원, 북쪽으로 개성. 그래서 이 특별하게 유수부, 서울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화성유수, 또 이 동쪽 같으면 남한산성이 있었던 곳은 경기도 광주예요. 광주유수, 서쪽에 강화도에 강화유수, 북쪽에 개성유수.
이렇게 해서 이 수도권의 어떤 군사 방어 도시의 핵심적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앞에서 소개했듯이 화성 성역 의궤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게 완전히 복원이 되다 보니까 이때 사실 우리 유네스코에서도 세계 유산으로 지정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느냐. 그랬을 때 처음에는 이쪽에서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6.25 전쟁 때 파괴되었다면서 원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럴 때 이 화성 성역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거 그대로 복원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때 사용되었던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가서 화성 성역에 보면 앞부분에 그림이 나오거든요. 화성 전도 그리고 세부도 다 나옵니다. 이 그대로 이제 했다. 이러니까 이제 유네스코에서도 이건 정말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성 전도는 수원 화성의 북문인 장안문 그리고 남문인 발달문, 동문, 창룡문 그리고 서문인 화서문 그리고 이 중앙에 남북으로 흘러가는 수원천의 북쪽 수문과 남수문까지 잘 이제 그려져 있어서 이 완벽하게 복원이 될 수 있었고요. 이 책자를 보면 뭐 사대문을 비롯해서 비밀 통로인 안문이라든가 가장 이 중심되는 그 군사지휘소가 서쪽에 있는 장대라는 뜻으로 서장대 또는 화성장대라고 그러고 동쪽에 있는 군사지휘소는 동장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장대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림으로 나오고 특히 또 정조가 이 화성을 건설하고 왕이 직접 들르실 때 머물렀던 뭐 임시궁궐이라고 할 수 있죠. 행궁, 화성 행궁의 모습까지 이렇게 잘 그려져 있고 화성 행궁 같은 경우도 바로 이 화성 성역에 나오는 이 행궁의 모습을 바탕으로 복원을 해서 지금 또 이 수원시에서는 이 화성과 뭐 이 화성 행궁을 복원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또 활용하는 그래서 지금 또 수원 화성 가시면 정문인 신풍루 앞에서 무예 시범 같은 것도 보이고 곳곳에서 행사들을 많이 이제 벌입니다. 이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화성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또 유의할 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다 흑백이죠. 기존의 우리 의궤들은 칼라, 채색이 된 그림이 많은데 왜 이것은 이렇게 다 그림으로 흑백이냐? 이는 정조가 화성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활자로 인쇄를 해가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활자본 의궤라 그래요. 활자본 의궤. 활자로 만든다는 거는 보급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100여 부 이상을 만들어서 공사에 참여하고 또 공이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요 화성성역 의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할 바로 이 원행을묘 정리의궤 같은 경우도 이런 활자본으로 제작한 의궤들이다. 그래서 이 정조대 이렇게 활자본 의궤를 만든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정조대왕께서도 약간 본인 홍보 좀 많이 하시는 거 좋아하셨을 거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 손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화성공사에는 정약용이 기기도서를 활용하여 제작했던 거중기 같은 경우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무거운 돌을 쉽게 나를 수가 있었던 거고 이게 바로 공사의 효율을 앞당겼고 또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일당을 지불했다 그랬죠. 그리고 뭐 일당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실명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최무응술, 유돌쇠, 뭐 여기 보시면 김순놈이 강아지까지 있어요. 이름 옛날에도 좀 약간 귀여운 사람 보고 강아지라고 불렀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궤의 기록은 정말 옛날 사람들의 실명까지 여기 또 보시면 김순놈이 같은 이름은 되게 순했을 것 같죠. 그런 이름들까지 정말 우리에게 친근한 모습들의 이름이 기록됨으로써 좀 더 어떤 생활사의 영역까지 우리 역사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는 점에서도 의궤의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성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또 중요한 행사를 1795년에 추진을 하셨어요, 정조가. 1795년은 사도세자가 회갑이 되는, 돌아가셨긴 했지만 어머니 해경우 홍씨도 사도세자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정조가 화성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바로 이런 화성공사의 현장도 점검을 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 해경우 홍씨의 회갑잔치를 정말 성대히 해주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정말 한많은 세상을 사셨던 어머니, 그리고 이때까지 해경우 홍씨는 정조는 그 이전에도 화성으로 옮겨진 바로 이 아버지 무덤을 몇 번 찾았지만 해경우 홍씨는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회갑을 맞이해서 아버지 무덤도 찾고, 또 메인 행사인 어머니 해경우 홍씨의 회가변을 성대히 베풀어주는 그런 취지에서 1795년 윤 2월 창덕궁을 출발을 해서 화성에 도착을 한 후에 그 회가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 활쏘기 행사 시범이라든가 서장대 올라가서 군사훈련을 조련한다라든가 이런 행사를 했던 이 과정을 담은 의계가 원행, 을묘, 정리, 의계라는, 이것도 잘 제가 한번 좀 기억하시게 설명을 드리면, 현룡원에 행차했다 해서 원행, 1795년이 을묘년이어서 을묘, 그리고 이 의계는 정리자라는 활자로 인쇄해서 정리, 그리고 의계, 원행, 을묘, 정리, 의계 두 글자씩 끊어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서 또 정조가 어느 정도 생각한 것은 백성들의 의견들, 민원을 잘 한번 살펴보겠다. 그래서 행차 곳곳에 백성들이 이제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꽹과리를 두들게 했어요. 그래서 격쟁이라 그래요. 격쟁.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냐고 이제 물어보면 거기서 이제 글을 써서 올린다 해서 상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송록과 같은 기록에 보면 이럴 때 정조가 화성행차를 통해서 거의 1300여 건 이상의 격쟁과 상언의 내용을 받아서 민원을 해결을 해줬다. 그래서 그 당시에 궁궐에 신문고가 있었지만 웬만큼 해가지고 이 신문고 두드리기 힘들다, 신문고 두드리러 가다가 잡혀간 사람도 많고 웬만큼 강큰 백성들 거의 못 갑니다. 그러나 이 격쟁상언이라는 거는 왕의 행차 때 백성들이 다 모여서 구경을 해요. 요즘 표현을 하면 약간 홈그라운드야, 백성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견들을 쉽게 개진할 수 있었고, 이것을 적절하게 이 활용을 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민심을 또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활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 화성행차를 통해 왕권을 대내외에 가시하고 친위 군대를 중심으로 군사훈련을 또 실시를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 화성의 최고 지휘본부인 서장대에서 야간에 군사를 조련시켰다 해서 서장대 야조도를 실시를 했고요. 요 지금 나오는 그림들은 김홍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8폭의 병풍 그림으로 남겼어요. 앞서 설명했듯이 김홍도는 정조의 여러 가지 그 행사를 수행을 하면서 직접 이 그림으로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복원해낸,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정말 생생한 사진 기록과 같은 이런 자료를 남긴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인재들을 또 특별 채용이라 할까요? 뽑는 과거 시험을 치루었고, 또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쌀을 나눠주기도 했고, 낭남원이라는 곳에서는 이때 또 컨셉이 효잖아요, 효.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을 불러서 이분들한테 한 끼 밥상을 대접했다. 그리고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한 끼 밥만 이렇게 드시고 가라 하면 서운할 거 아니에요. 이런 데 갔을 때 뭐가 있어야 되죠? 선물이 있어야 돼요. 선물, 경품 같은 거. 뭐 선물 줬을 것 같아요? 그림 자세히 보세요. 지팡이 하나씩 다 짚고 계십니다. 이 노인들의 필수품 지팡이를 또 선물했던 이런 모습도 그림에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또 주목되는 게 사람들이 정말 가까이에서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만큼 왕과 백성과의 거리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고, 우리 종조는 정말 활쏘기 잘했다라는 기록이 실록에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정조는 50발을 쏘면 49발을 딱 맞추고 너무 이제 완벽하게 하면 좀 그렇다 하면서 한 발은 일부러 맞추지 않았다. 약간 좀 재수없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조는 이 1795년에 그 엄청난 병력과 인원이 동원된 이 화성행차를 통해 이 자신을 짓눌러 오던 죄인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던져버리고 이 개혁정치 완성을 보고자 했다. 그래서 8폭의 병풍 그림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요 그림, 배다리 그림인데요. 이때 제일 힘들었던 게 한강에 배다리 건설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강을 건너는 거 힘드니까 특별하게 이 행사를 위해서 일회용 다리를 만드는 건 힘드니까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을 했던 경강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배를 동원하게 하고 제일 큰 배는 가운데 이렇게 가로로 세우고 좀 작은 배들 순서대로 해가 약간 아치형으로 만들고 위에다가는 송판 깔고 쫙 건널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배다리 설계했던 사람도 누굴까요? 바로 우리 다산 정약용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공식 기록에는 정약용이 배다리 설계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어디서 확인하냐 하면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은 뭔가 되게 좀 기록에 철저하신 분이고 꼼꼼하신 분이어서 자참 묘지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묘지명이라는 거는 사람이 죽으면 뭐 후손이나 그 제자가 써주는데 다산 선생은 자신이 죽기 전에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다 해가지고 스스로 묘지명을 써놔요. 내가 언제 어디에서 뭐 태어나서 뭐 어떤 일을 겪었고 언제 과거에 합격했고 그 중에 바로 내가 이렇게 정조의 왕명을 받들어 배다리를 건설했다가 딱 나옵니다. 이 기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최소한 일기라도 써서 자신이 정말 좀 잘한 것들 이런 것들 잘 기록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게 빛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메인 행사는 어머니 해경호 홍씨의 회갑잔치고 회갑잔치가 벌어졌던 곳은 지금도 화성행궁에 가면 봉수당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한자 그대로 받들봉 장수수, 장수를 받드는 전당 이런 뜻으로 봉수당에서 화성행차의 어떤 대미를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 시대 하면 앞선 그 영조 시대의 그런 정치 문화 중흥, 특히 문예 중흥의 흐름을 이어서 활발한 편찬 사업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영조 시대부터 구축했던 강력한 왕권과 정치적 안정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었고 정조 역시 이러한 흐름을 개성을 해서 영조 때 경국대전을 대신한 속대전이 편찬됐다 그랬잖아요. 정조 때는 대전 통편이 편찬이 되고 외교문서를 정리한 책인 동문희고 병법서인 병학통 그리고 이 무예의 기술을 그림과 함께 정리한 책인 무예도보통지 이런 것도 끊어읽기 잘해야 돼요. 정말 제가 어디서 잘못 끊어읽는 사례를 봤는데 무예도보통지 이렇게 만드는 거죠. 무예에 대한 도, 그림과 보, 우리 족보할 때 보자예요. 기록을 잘 통해서 완성한 지자는 책 이름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무예, 도보, 통지. 그리고 이제 영조 시대의 어떤 편찬 사업의 성과가 또 계승된 대표적인 사례가 왕의 일기인 일성록이에요. 우리 보면 일일삼성이란 말 하잖아요. 나는 하루에 3번 반성한다. 거기에서 제목이 일성록이고 이게 일기다라는 거는 머리에 들어오는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정조가 세손으로 있을 때 존영각이라는 건물, 그 경희궁에서 동쪽에 있는 건물이 존영각이에요.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 왕세자나 왕세손이 거처하는 곳은 항상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궁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 경희궁의 동궁인 존영각에서 쓰기 시작한 일기가 이제 정조가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내각에서 즉 규장각에서 이것을 쓰도록 해서 그 전통은 이어져서 정조가 세손 시절인 1762년부터 1910년까지 288년간의 기록이 그대로 다 이렇게 남아있어요. 바로 이러한 기록물의 연속성과 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일성록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또 특이하게 국왕의 문집인 홍제전서, 우리가 왕이 직접 자신의 문집을 만든 것은 정말 이례적인데 정조의 호가 홍제거든요. 홍제의 문집에서 홍제전서 100책을 또 완성했던 그만큼 학문적 소양이 풍부했던 왕이다. 이러한 정조의 학문적 소양에는
정말 다독이 들어간다. 독서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 기록에 보시면 1등록 기록인데요. 내가 세자궁에 있을 때 평소 책에 빠져 영경에서 고가장서를 이제 사왔다는 소식이 있으면 문득 가져와 보라고 하면서 다 이거 내가 사서 봤다. 경사자집을 갖추어지지 않은 것들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뭐 요즘으로 치면 신간서적 나온 것까지 다 챙겨가지고 다 보았다라는, 그만큼 책을 좋아하셨던 왕이고, 앞에서 소개했죠. 세손 시절부터도 항상 밤늦도록 책을 읽는 것이 습관이었다. 그래서 우리 조선왕 중에서도 세종도 정말 책 많이 보셨고요. 우리 정조도 책을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이 책을 또 많이, 결국 책을 많이 본다는 게 뭐예요? 여러 분야의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도 좀 뭔가 이렇게 좀 식견을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바로 이 정조 그리고 세종이 그런 점에서 또 공통점을 보이셨다. 이렇게 정말 조선시대의 22번째 왕으로서 이 개혁 정치를 추진하고 문화중흥을 일으켰고, 이 화성건설과 화성행차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민심을 수용하려고 했던 이 정조. 근데 항상 우리 정조하면 좀 안타깝게도 너무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냐, 그리고 뭐 한때는 정조가 뭐 독살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지만, 사실은 여러 자료를 보면 정조는 계속 이제 투병 활동을 하시고요. 실제 49살에 돌아가시는데 평균 수명 정도까지는 사셨어요. 정조의 건강 문제는 뭐 정조가 마지막 시기에 그 심한지라는 사람에게 보냈던 비밀 편지라든가 정조실록에도 이것이 포착이 되는데, 정조 17년, 그러니까 정조가 24년에 돌아갔어요. 7년 전 기록부터 상에게 부스럼병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대신 각신과 약원의 세조조를 불러들였다. 그리고 이때 정조가 스스로 본인이 이렇게 병으로 참 힘들다라는 걸 하소연해요. 머리에 난 부스럼과 얼굴에 생긴 종기가 어제부터 더 심해졌다. 씻거나 약을 붙이는 것도 해롭기만 하고, 약물도 효험이 없어서 기가 막히고 쌓여서 화가 더 치밀어 오른다. 이렇게 스스로 이 병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사망하기 7년 전부터 머리에 난 부스럼하고 종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이 병 생기고 이러면 막 스트레스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해요. 나는 온몸에 뜨거운 기운이 상승하여 온몸이 뜨겁고 눈은 횃불같이 시뻘겋고 숨은 가쁘게 쉴 뿐이다. 시력은 현기증이 심하여 책상에서 힘을 쏟을 수가 없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참지 못하게 한다. 바로 이 정조가 또 심한지라는 사람한테 보낸 그 편지에서도 나는 갑자기 눈곱이 불어나고 온몸이 뜨겁고 폐가 막 메마를 정도로 힘이 들고, 이런 정말 고통을 어디에다가 형언하겠는가 하면서 요 돌아가시기 한 2개월 전 이런 편지에서도 내가 이런 고통으로 정말 미치겠다, 죽을 것 같다, 이런 하소연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정조는 1800년에 이 악성 종기가 더 이제 심하게 되면서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들었고, 그 내의원 관리들이 온갖 그 처방을 써보았지만 결국은 그 허사였습니다. 1800년 6월 28일 하류구 삼복더위가 심했던 그 시기에 창경호에 가면 지금 영춘원이란 건물이 있어요. 이곳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정조는 사실 남인과 같은 이런 반대, 그 소위 말하는 집권 세력이 아닌 그 세력들도 많이 등용했지만, 이제 정조가 돌아가시고 순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 이 본격적으로 천주교 박해 사건이 일어나요. 이 천주교 박해 사건은 천주교 박해이기보다 남인들이 천주교 신자가 많으니까 결국 남인이란 정치 세력에 대한 이런 뭐 타겟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인들 사이에서 정조대왕이 살아계셨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건데라는 이런 어떤 남인들의 이 정조대왕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정조대왕이 혹시 독살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만 돌았지, 실질적인 여러 뭐 기록들, 정조실록이라든가 승정원일기 또 편지를 보면 저는 뭐 정조는 그냥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거의 100%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정조라는 왕은 바로 이 상당히 왕으로 되는데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할아버지 영조가 쌓아놓은 기반 속에서 여기에다 좀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가장 핵심 작업으로
화성 건설을 완성을 했습니다. 백성들하고 소통하고 이 민생 현실에 귀를 기울였을 때 뭔가 이런 그 사회가 좀 더 발전해 나가는 이런 모습, 그리고 그런 발전에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이런 점에서는 진정한 리더십은 끊임없이 백성들, 요즘으로 치면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해나가면서 그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리더가 진정한 리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인의 아들 개혁과 중흥의 아이콘이 되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 오세자의 비극적인 죽음 후에 죄인의 아들이라는 굴레가 있었지만 왕이 된 후에 개혁이라는 그 시대적인 목표, 그리고 이 중흥이라는 그런 과제, 영조 시대의 과제를 이어나가면서 그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조를 개혁과 중흥의 아이콘이었다. 정조가 있음으로 해서 이 조선 후기의 역사에서 다시 한번 빛이 보였던 이런 시대를 창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교시 신병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